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르네상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에서는 르네상스의 개념이 모호하며 중세와 근대 사이의 자연스러운 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르네상스 정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학계의 공감입니다. 르네상스의 기본적인 성격은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의 복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흔히 문의 부흥으로 보고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의미는 재생 부활입니다. 그 오는 조르조 바사리의 책 예술가 열전사 미켈란젤로의 보나로딘의 작품을 해석하면서 그리스인 로마의 재림이라 하여 이탈리아로 유나시타 부활이라고 한 것입니다. 1300년대에 해당하는 트렌첸토는 르네상스라기보다는 중세에 더 가까운 초반부로 서서히 그리스 텍스트들이 유럽으로 유입되는 시기입니다. 1300년대에 해당하는 바토로 첸토는 중세 후부터 초기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1490년대에 시작되는 최고 전성기 하일 르네상스 시대를 포괄 하고 있습니다. 1500년대에 해당하는 칭케 첸토는 1490년대부터 시작해 1520년대 끝난 하일 르네상스 시대 하일 르네상스의 지나친 저하 질서 추구에 대한 반동이 일어나는 매너리즘 시대입니다. 그리고 르네상스에서 자연스레 이어지는 바로크 시대 초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리스들러 브루크 하르트 베이터는 르네상스를 역사의 한 시대라기보다는 하나의 정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19세기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술과 문화에서 성체가 개인에 대한 새로운 태도와 문명화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르네상스를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태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15세기부터 계속된 현상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설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것을 19세기 유럽 사회의 이상황으로 설명한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들 연구자들은 제한적인 민주주의 교회에 대한 회의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예술과 문화가 힘 단면들에 대한 유럽 문명의 성질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런 가치들은 19세기 유럽 제국주의를 지탱하였습니다. 그린 블레드 저서 제목으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제 그와 동료 연구자들은 르네상스를 설명할 때 초기 근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용어는 사회사에서 온 것으로 마술레와 브루하크르트의 이상적인 설명보다 좀 더 회의적인 르네상스의 근대 세계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또한 르네상스라는 개념을 19세기 지적자들이 제안했던 문화적 정신으로 보기보다는 역사 속의 한 시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의 르네상스는 없습니다. 다만 고대로부터 복귀라는 가면 아래에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변화만 있을 뿐입니다. 일련의 르네상스는 정확하게 말하면 고대에서부터 근대의 완전한 형태를 19세기 중에서 이르기까지의 시대적 특징입니다. 서양사에서는 8, 9세기 카를로스 르네상스, 12세기 르네상스, 이탈리아에서는 12세기부터 15세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타 유럽에서는 15세기, 16세기에 꽃편 르네상스 예술과 문학과 신학에 국한된 18세기, 19세기 르네상스 신고전주의 중세가 고대를 대체한 신고딕주의, 신토마스주의 등과 같은 여러 르네상스가 있었습니다. 르네상스는 중세의 종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권위를 과거에서 잡고 황금 시대를 연결해서 추구하는 중세를 특징되는 현상입니다. 오늘날은 르네상스를 어떤 정신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더 이상 지지받지 않는 목소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즉 르네상스는 그리스도교의 정신으로부터 벗어난 말은 무언가
뭔가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고전에 대한 뭔가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르네상스를 하나의 정신으로 바라본 것은 19세기식 개념입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소위 정신이라는 것을 보면 제한적 민주주의, 교회에 대한 회의주의, 예술과 문학의 힘, 유럽 문명의 승리 등 19세기 유럽 사회의 이상형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즉 소위 르네상스의 정신이라는 것은 19세기 유럽인이 생각하던 예쁜 그림을 근대 초기 유럽에 투영하여 인식한 것입니다. 또한 르네상스 시대에 등장한 것들 대부분이 사실은 중세 시대부터 있었고 시간이 흐르며 발전하게 많다는 것도 밝혀져 재평가에 한몫하기도 하였습니다. 14세기부터 시작된 르네상스는 유럽 전역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찬란하게 르네상스를 맞이한 지방은 바로 이탈리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탈리아 반대였을까? 이는 여러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크게 아래 5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스만 제국에 의해 동남아가 망했을 때 사방으로 피난한 동남아 예술가, 교술자 등 지식인 대부분이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피렌체 공화국의 정치가 코시모디 조반니 데 메디치가 동남아 제국의 학자 게오르기오스 게미스토스 플라톤과의 의해 그를 통해 동남아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망명하는 동남아 그리스 학자들이 복음자를 제공하며 여행을 도와 학문의 진작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둘째, 중세 유럽의 지배하고 중세인의 삶을 결정짓던 대표적인 체제의 봉건 제가 이탈리아에서는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반도는 정부의 교황령, 남부의 나폴레옹 왕국을 제외하며 수많은 도시국과 소국들로 분열되었습니다. 심지어 정부에 딱하니 박혀있는 교황령의 존재는 이탈리아 지역을 안정적으로 가르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셋째, 12세기부터 이탈리아의 각 도시들은 무슬림 해적을 부탁하는데 선곡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지중해를 장악하여 중개무역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중개무역 특징상 여러 나라의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높았습니다. 많은 문물들이 이탈리아 반도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의 상인들은 부와 힘을 얻었습니다. 교황과 문화적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상인들은 특유의 타산적 개선으로 인해 그리스도교 등 종교 상업에 방해하던 윤리적 규범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4차 십자군 운동으로 아군을 폐미 한몫 두들기 챙기기도 하였습니다. 자신들과 비슷한 속성 자신들의 재능을 기반으로 성장한 인물의 집중들인 예술가, 철학자, 인문학자, 수학자들에게 큰 후원을 해줬습니다. 덕분에 많은 예술가들이 여러 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아비뇽 교수가 끝나고 너무나 돌아온 고향은 교권을 다시 세우고 한피하는 로마를 재건하여 하였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전쟁으로 북부 이탈리아가 털리기 시작할 즈음 인류 시에는 교황령 확대를 꾀하며 전쟁에 나섰습니다. 막대한 군자금이 필요하였으므로 신성노와 제국으로부터 막대한 현금 면접으로 끌어들였으며 또한 이 돈으로 이탈리아 각지의 유명한 르네상스 기술자들을 로마로 불러들어 천지창조 아테네 합당 등이 제작됐습니다. 더 나아가 성 베드로 대성당을 재건하였습니다. 중세 그때 논란이 있고 중세가 끝나는데 교회의 권력이 오히려 더 강해 보이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와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의 복원을 추구한다면서 역설적으로 가톨 분위기가 풍기는 르네상스 작품들이 다소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건이 로마가 터지면서 날려 먹어버렸습니다. 다섯째, 흑사병이 전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유럽 전체 인구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이 유난히 이탈리아에서 자라고 하였습니다.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었던 이탈리아는 흑사병에 대단히 취약하였습니다. 1447년 병증은 흑사병의 인구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흑사병이 유행할 때 사람들은 신에게 기도를 올렸지만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일반인은 30% 정도의 사망률은 되냈지만 정작 신이 보호한다는 사제들은 사망률이 40% 중반에 넘어갈 정도로 훨씬 높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여주지 않는 신에게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에 익숙해진 이탈리아인은 사후의 영성보다는 현세의 삶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농부와 노동자들이 쓰러져 죽어가면서 노동자들이 가치는 급상승하였습니다. 봉건 영주화 세력이 확화되고 임금 노동자가 추출하며 기적이 아닌 새로운 그 계급이 자본을 축적해 나갔습니다. 초기적인 자본주의가 태동한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결국 하나로 모여 르네상스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유독 르네상스의 이탈리아에서 피렌체의 발전은 독보적이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메디치 가문의 존재였습니다. 어느 때가 은행으로 재력을 쌓아온 메디치 가문이 예술을 크게 장려하고 사랑했던 덕분에 전 유럽의 예술가들이 피렌체로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피렌체의 지배자였던 로렌츠 디 피에로 데 메디치의 경우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나로티, 산드로 보티첼리 같은 역사에 길이 남을 예술가들을 모두 호원하였습니다. 수많은 작품들을 의뢰하며 일감을 벌어줬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르네상스가 메디치 가문 등장 이전부터 이미 지나고 있었던 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빈치,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등이 모두 피렌체와 가까운 소속가나 태생이었던 점을 강조하며 피렌체가 르네상스의 중심이 된 것은 행운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300년대 이탈리아는 이미 남북간의 빈부 격차가 드러났습니다. 한때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던 라티움과 남부 지방은 북부에 비해 가난하였습니다. 세계의 수도를 벌던 로마는 폐허로 가득 찬 유적 도시였습니다. 그왕 프랑스의 압력에 굴복해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기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교황청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습니다. 남쪽으로 시칠레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칠레가 토고 시칠레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약 350년 동안 전성기를 누렸지만 중세 후기 들어서는 교육 주도권을 북부 상업도시들에게 뺏기며 날로 쇠퇴하였습니다. 반면 북부 도시들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예 유럽 전체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서 동남아 제국과 아랍 등지와 거래하며 상상을 초월한 부를 쌓았습니다. 당신을 염려 비단 같은 동방의 값비싼 특산물들이 제노마, 피사, 시에나, 베네치아 같은 도시들을 거쳐 전 유럽으로 팔려나갔습니다. 특히 항구 도시들의 발전이 두드러졌습니다. 베네치아 공항은 무려 5,000여 척에 달하는 대항대를 운영하며 동방 항로를 들어지었습니다. 제노마 공화국 역시 그에게는 못 미치지만 거대한 해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내륙 도시들도 한 번 장악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피렌체 공화국이나 밀라노 공국 같은 도시 국가들은 포계곡의 비옥한 농경지에서 엄청난 부를 창출하였습니다. 프랑스, 독일, 서지대 국가들에게서는 양만한 밀, 기금속 따위를 수입하였습니다. 특히 피렌체는 모든 직물 생산으로 북이탈리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국가로 부상하였습니다. 북이탈리아의 경제 발전은 날로 눈부시게 나갔습니다. 동방과 서방을 잇는 거대한 교육 네트워크의 척추로 거머쥐었고 얼마 가지 않아 독일 내부 문제에 정신이 팔린 신성도와 제국 강자의 이항로로부터 사실상 동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복식국이 합작해서 금융시스템, 유관시장, 보험, 정부 부채와 같은 개념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피렌체에서 발행한 금화 플로이는 국제금융화폐가 되었습니다. 피렌체는 국제금융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 발전에 인해 상인 기업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갔습니다. 상인들이 부산과 기존 기업들의 신뢰로 인해 초기적인 자본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인들은 본인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치를 하였으며 이런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상인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고려대금 비기독교인들과의 교역금지, 군주의 자유적인 재산 몰수처럼 자본주의를 억압하는 법률들이 하나하나 설계되었습니다. 북이탈리아 경제 성장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1300년대 비행하기가 찾아오며 유럽 경제는 장시간 침체기로 들어갔습니다. 그 기후 변화로 인해 농업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기근 인구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잉글랜드 왕국과 프랑스 왕국 사이에서 발발한 백년 전쟁은 유럽 전체의 경제를 결혼시켜버렸습니다. 1345년 에드워드 3세 비탄금 때문에 피렌체에서 가장 거대한 두 은행, 바르디 은행과 벨치 은행이 붕괴되었습니다. 게다가 오스만 제국의 확장으로 통제력, 경제, 교육 등과 올스톱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는 흑사병이 창궐이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흑사병의 인구 밀도가 높던 북이탈리아의 치명적이었습니다. 피렌체는 50년 동안 50%에 가까운 인구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1378년엔 직물 노동자들이 발언을 일으킬 정도로 사회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런 혼란이 르네상스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으면서 노동의 가치가 크게 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죽은 자들이 세상을 물러가다 훨씬 부자가 됐습니다. 노동자들 임금이 올라갔고 인구 감소로 인해 부가 재분배됐습니다. 15세기 초 흑사병 사망률이 감소하자 사회는 다시 안정세로 돌아갔습니다. 사치의 소멸 잉여 서서히 많아지자 경제에 다시 활기가 들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수요는 상인 계획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앞서 일어난 베르디 은행과 벨치 은행의 붕괴로 인해 메디치 가문의 공백을 튼다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4세기 침체기 시절은 유럽층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멈춰 대신 예술과 문화에 더 투자를 하면서 르네상스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바로 신곡을 쓰는 단테, 단테와 프란체스코 페르나카이 활동 시기도 합니다. 르네상스의 첫 물결이 이탈리아를 적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틴 문학과 철학, 서적 등은 실존되지 않는 채 이미 서유럽 세계에서도 꾸준히 연구되고 익히던 대상이었습니다. 서유럽에서 잊혀진 것은 바로 고대 그리스 시절의 문학과 역사 서적이었습니다. 그리스의 과학, 수학, 철학은 잊혀지지 않았으나 호메로스, 데모스테네스, 투키디데스 같은 위대한 작가들의 작품들은 일상 세계를 특히 외래어 반도에서 번역된 것을 제외하면 동남아 제국의 학자들을 위주로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정복하며 수많은 동남아 학자들이 이 서적들을 메고 서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백 년간 잊혀졌던 예고의 그리스 작가들의 작품이 다시 서유럽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밀라노 공과 피렌체 공화국 간의 잔인한 전쟁도 이탈리아 르네상스 발전에 한몫하였습니다. 북이탈리아의 도시 밀라노는 14세기 후반 들어 장 갈리아초 비스콘티가 이끄는 비스콘티 가문의
지배하에 놓였습니다. 제니라고 유명했던 지도자 잔 칼리아초 비스콘티는 북이탈리아 제국을 건설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또 다른 강국 피렌체는 눈에 가시였습니다. 피렌체는 연합군을 구성 밀라노 전쟁을 벌였습니다. 1402년 잔 칼리아초 비스콘티가 죽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치열하게 전쟁을 하였습니다. 피렌체 공화국은 현재 군주적인 밀라노와 싸우면서 고대 그리스와의 농마와 공화주의적인 이상을 세웠습니다. 이런 공화주의적 이데올로기는 르네상스의 확산에 맞물리며 전 유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부와 중부 이탈리아는 여러 도시 국가들이 난임하는 고지였습니다. 수백 개의 도시가 있어서 가장 강한 건 밀라노, 피렌체, 피사, 시에나, 페라라, 만토마, 베로나, 베네치아였습니다. 중세 후기 이탈리아는 교황과 신성문화 제국의 형제간의 정치 싸움에 힘을 들어갔습니다. 각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은 교황파 세력, 9.19 황제파 세력, 기벌린 둘 중 하나에 소속되어 서로 싸웠습니다. 도시 국가 내부적으로는 파가 갈려서 9.19와 기벌린은 정말 서로 죽이듯이 싸웠습니다. 무력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도시들은 서로 앞다투어 연동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5세기 들어서는 강한 도시들이 있는 도시들을 무릎 꿇리며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되었습니다. 피렌체는 1402년 피사를 정복했고 베네치아는 파도바와 베로나를 점령하였습니다. 밀라노는 파비아와 파로마 등지를 복속시켜 세력을 넓혀나갔습니다. 르네상스의 시대는 이 도시 국가들이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이탈리아의 대장이 이끄는 독일계 에스유스계 연맹들인 콘도 티에리가 도움을 받고 대신 전투를 하였습니다. 해상에는 제나와 파사, 베네치아 삼국이 경쟁을 하였습니다. 제나바는 피사의 세력을 줄이는데 성공했지만 15세기 세력이 쇠퇴하며 베네치아에게 해상 패권을 넘겨줬습니다. 육상에서는 피렌체의 밀라노, 베네치아 삼국의 패권을 다투었습니다. 1454년은 로디 제약으로 40년 동안 삼국 사이 평화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이탈리아에서 본사관 르네상스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